2022년 10월 2일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자, 혼합거래는요, 차변에 비용이 나오거나 자산이 나오거나 부채가 나오거나 자본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대변에 수익이 나오거나 자산이 나오거나 부채가 나오거나 자본이 나오는 거. 즉 차변 쪽에 비용하고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섞이는 거. 대변 쪽에 수익과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섞이는 거. 자, 그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차변의 보험료가 되고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차변의 보험료 비용만 나왔으니까 혼합거래가 아닙니다. 차변에 이렇게 비용만 나오는 거래는요,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품 4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비품 4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고 상거래 외 거래이므로 미지급금.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3번 현금 1,000만 원을 출자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산하고 자본,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4번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 그다음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단기 대여금. 그럼 대변의 수익과 자산이 나왔으므로 정답은 4번이 혼합거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에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1번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나타날 수 있죠. 차변, 대변 이렇게. 그 다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차변, 대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도 대변이고요. 부채의 증가도 대변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4번에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이니까 나타날 수 있죠. 거래의 8요소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결산일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경영성과가 핵심 단어죠. 별표,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뭘까요? 예,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계정과목이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비용에 속합니다. 1번 예수금은 부채, 3번 선급비용은 자산, 4번 미지급비용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1번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그렇습니다. 일정 시점이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단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그렇습니다. 3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정식 재무상태표는 차변 쪽의 자산을, 대변 쪽의 부채, 자본을 표시합니다. 4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순으로 기록한다. 4번 틀렸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표시할 때요. 유동성이 높은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유동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표시할 때 먼저 유동부채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비유동 부채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을요.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의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요.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손 예상액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상액을 추정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대손 예상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말의 채권 잔액에다가요. 곱하기 대손 추정률로 곱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만 있으면요. 이 문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문에서 두 개만 찾아내면 돼요. 쭉 읽어보면 기초 대손충당금이고 전년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기하였던 거래처 잔이상사의 성매출금 20만 원 회수하였다. 기초 매출채권, 기말 매출채권 여기 있네요. 기말채권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봐야 되겠죠. 1%, 1%. 그러면 1,000만 원 1% 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1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회사가 대손충당금 기말에 추가로 설정할 금액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혹시 물어봤다면 이 자료가 필요하죠. 예. 기말의 대손충당금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기말에 보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보충할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추가 설정액은 대손 예상액에다가 이 대손 예상액 있죠. 예. 대손 예상액에다가 빼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말 현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죠. 이게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손 예상액이 10만 원이다. 근데 쓰고 남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다. 5만 원만 결산 시에 추가 설정하는 분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이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여기 자료가.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쪽 문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은 회사가 판매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자산을 말하죠. 1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운임 등 매입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 부대비용까지 주고 산 것이므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예요. 2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 이런 뜻이죠. 3번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후입선출법은 후니까 나중에 매입한 거, 나중에 매입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판매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판매된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4번까지 읽어볼게요. 개별법은 매입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개별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걸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거죠.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는 올해를 말하죠. 기말 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될 경우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기말 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됐다는 거는 팔지 않고 남아있는 게 1,000원 더 많다라고 계산된 거죠. 그럼 이게 과대 계상이 되면은 팔린 것을 적게 계상한다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가 과소 계상됩니다. 첫 번째, 매출 원가 과소 계상은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을 적게 잡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매출 총익,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게 되는 거죠. 비용을 적게 처리하게 되니까 이익이 크게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기순이익은 발생이 되면 자본에 더하는 거죠. 따라서 자본이 과대 계상되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된다. 맞아요. 기말의 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기초 재고자산. 다음 연도 기초 재고자산은 당해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 연도로 이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기초 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되겠죠. 1, 2, 3번 다 맞아요. 매출 원가가 1,000원만큼 과소 계상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재고 자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한다면 영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형체가 있는 자산을 취득했으므로 유형자산 이렇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요, 정액법, 정률법, 평균법은 없죠. 정답이고,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빠진 것도 더 추가해 볼게요.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렇게 5개입니다. 5개를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 평균법은 뭐하냐? 이 평균법은 뭐냐? 그러면요, 이 평균법은 재고자산, 단가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개별법, 선입손출법, 후입손출법, 그 다음에 평균법이 있죠. 그 평균법이 2개가 있는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렇게 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을 받은 경우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매입해서 할인을 받았다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할인 받은 만큼은 자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차감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자산 사온 거잖아요. 즉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상품에서 차감한다는 말이에요. 할인 받은 만큼을. 그럼 첫 번째 매입액이 감소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입액이 감소되면 매입 원가가 그대로 팔려 나가는 거니까요. 매출 원가의 감소로 이어지고, 매출 원가의 감소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의 과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선수이자는요,
다음 연도 이자를 미리 받았을 때 결산 시에 그 이자를 단기 수익에서 차감해서 다음 연도로 이연시킬 때 쓰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회계 처리하게 된다면, 누락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처리하게 된다면 다음 연도 이자니까 올해 이자 잡은 거는 잘못됐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해서 수익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년 거 이자 미리 받은 거다. 그래서 선수이자, 다른 말로 선수 수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선수이자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어떤 돈을 대여하고 우리가 거의 대여한 거에 대해서 받는 걸 이자라고 그러는데 선수이자니까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만 딱 받은 거는 올해 이자 수익을 해야 되는데 내년 거까지 올해 한꺼번에 받으면 그 내년 거 받은 것을 선수이자라고 합니다. 결산 시에 그만큼을 빼내야 돼요. 선수이자는 내년에도 그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계속 대여해야 될 의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죠. 이게 부채거든요. 부채 회계 처리하면 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하면 수익에서 빼는 거니까 수익의 소멸, 수익의 과소, 수익의 어떻게 쓸까요?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수익의 감소 쓰면 좋겠네요. 소멸시키는 거고 얘는 이 회계 처리하면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죠.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내년 거 수익 잡은 거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부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걸 누락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과대계상되겠죠. 그리고 누락했다면 부채 잡아야 되는데 부채를 안 잡았으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를 누락하면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안 뺐으므로 수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계상. 근데 과소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 부채 처리해야 되는데 부채 처리를 안 했으니까 부채 과소계상 이렇게 된다. 자산하고 비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결과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것은 자본거래를 하면요 주식회사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해서 표시하죠. 이 자본거래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증자나 주식을 소각하는 것, 감자, 즉 증자나 감자하다가 발생되는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손익거래는 경영활동을 해서 발생되는 걸 말해요. 경영활동을 해서 발생되는 그 거래에서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여러분 그 단기순이익을 자본에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의 구성 내역에 포함돼요. 그러면은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본거래에 들어가는 건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하다가 생기는 거래니까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자본여금 다 이렇게요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의외로 암기하기 쉽죠. 손익거래는 이익잉여금, 또 하나 기타 보갈 손익 누계, 이 두 개가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암기하세요. 암기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급수를 1급으로 올리면 많이 보게 돼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단기의 출자액은 얼마인가? 내용 볼게요. 단기에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기초자본금입니다.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500만 원이다.
인출금입니다. 보고 계정 과목이 생각나셔야지 좋아요. 단기의 기말 자본금은 7천만 원이다. 단기 기말 결산의 단기 순이익은 1,000만 원이다.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하죠. 기초 자본금에다가 단기 순이익은 더하죠. 문제에서는 출자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출자액이 있다면 추가 출자액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사업주가 가져간 인출금이 있다면 그걸 빼요. 출자액과 인출금이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기말에 남아있는 자본금이 됩니다. 공식을 외우시면 좋아요. 그럼 기초자본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단기순이익은 1,000만 원. 추가 출자액은 구할 것이고, 인출금은 얼마예요? 500 뺄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예요? 7천만 원. 7천만 원이 되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 5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1,000만 원, 그럼 6천만 원이 되죠. 추가 출자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6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5,500이죠. 5,50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7천이 돼요? 예, 1,500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되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여기까지를 매출총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얘가 뭐예요? 영업이익입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입니다. 보기 1번 기부금, 얘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으니까. 영업 외 활동에서 쓴 비용이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얘가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보기 4번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금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1, 2, 3, 4를 보시면 자산이 아닌 거 고르는 거죠. 참고로 2번 그 B자가 들어가도요.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네. 구축물, 유형자산 이렇게 되죠.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거 말해요. 그 어디에 있어요? 예, 당좌자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임대보증금은 부채잖아요.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을 말해요. 그 자기 돈 아니죠.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부채.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